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리고 어제 2차 실무회담 이후에 전해졌던 홍철호 수석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의제 다 접어두고 일단 빨리 만나자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결국 소통성이 가장 중요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거대 야당 또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명분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거, 덜러리 서는 거 이건 달갑지 않다. 분명히 의제가 있어야 되고 지금 해병대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등 할 이야기들이 많다. 예. 조율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도. 근데 이제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또 저녁 만찬을 2시간 30분 하면서 또 각 일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범야권 연석회의에서도 제안이 있었는데 좀 시큰둥했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조국 달래기를 한 셈이죠.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연타석을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야 되는데 이걸 또 의제 복잡하다고 이게 좀 논의하다가 걷어찰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편 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도 그렇고 포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루두루 다 이야기하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만나자. 자꾸만 이게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못 만난다. 그러니까 약간 좀 힘겨루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뭐 김성호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죠. 소통성. 지금 뭐 경제 어렵고 또 민생 어렵고 대외관계 어렵고 하는데 빨리 안 만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다 힘들 수가 있어요. 좋을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의 이 소통성에 결과적으로는 화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대표의 이러한 입장이 나온 이후에 한 40분 만에 대통령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의제 조율하지 않고 뭐 열린 만남을 하게 되면 평론가님 뭐 누가 이득입니까? 아니 뭐 누가 이득이다 이렇게 따지긴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그 동안에 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만나겠다고 한 이후에 서로 간에 의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은 사실 영수회담이 무산될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의제 없이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공을 던진 거는 그건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안 만난다고 한다면 진짜 만약에 의제 조율이 안 돼서 못 만난다고 할 때 그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의제 필요 없이 그냥 만납시다. 이렇게 공을 던지면서 주도권을 민주당에서 갖고 오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았다.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이전의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바꾸게 만든 건 총선 참패였고요. 그럼 총선 민심은 뭐냐? 그동안에 대한민국 코의 키를 잡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가 대통령이 그 방향을 설정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총선 민심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방향을 바꿀 때 야당하고 같이 협조해서 협치해서 방향을 좀 키를 좀 방향을 기존에 가던 방향에서 좀 회전해라. 한 180도를 회전을 하든 뭐 170도를 회전을 하든 회전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윤 대통령은 별로 그럴 뜻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4월 19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회동 제안을 하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고 이게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의제협의와 관련해서 참모들한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받아서 문답을 했잖아요. 그때 문답을 할 때
이재명 대표와 회동해서 논의할 의제를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제 제안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이거였던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참모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회동을 이렇게 실무협의를 한 거잖아요. 참모가 대통령이 이 생각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한 건데 구체적인 의제를 야권이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모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어렵고요. 이거 애초부터 안 됐던 거였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사설정 자체를 대통령은 원치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는 그냥 야당 대표는 뭐라고 나한테 말하나 듣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민심의 본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국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기조를 바꿀 생각을 바꾸라고 국민들은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단계까지 바꿀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저는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해주신 말씀에 조금 더 더해 보자면 네. 어쨌든 듣기 위한 자리다라고 이미 입장을 한번 밝힌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건 두 사람이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그래서 무언가 결론을 도출하는 걸 바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저 듣기만 하고 본인의 얘기는 안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약간은 하겠죠. 저는 무의미한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차례 만났던 적이 있다면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의제도 조율하고 하지만 첫 만남입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당내 또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가서 특검 이야기해라.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가서 김건희 특검도 이야기해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도 가서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이게 너무 늦춰지면은 아까 김평론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도 부담, 대통령도 부담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또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만나야 돼요. 이게 5월로 넘으면 또 늦어진다. 4월 안에는 만나야 여러 된다. 일정이 많고 대통령은 또 5월부터는 해외 순방 일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가야 된다면 저는 오늘 정도의 전격 합의가 이루어져야 다음 주 화요일에 한 11시 30분에 용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차량으로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현관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안에 우리가 도스태핑하는 고장소 정도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맞으면서 뭐 바쁘신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민생을 위해서 뭐 논의할 건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만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고 민생 이야기하고 또 전국민 지원금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 포퓰리즘 마인드 이야기할 때고 또 특검 이야기할 때고 또 의정 갈등 다 이야기할 거면 저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남은 아니다. 애당초. 그렇다면 작은 성과는 뭐냐. 이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된 법 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야당도 나와서 목소리를 내겠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사실 양쪽도 가져가는 게 전혀 없는 만남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성과부터는 작은 성과가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양쪽도 얻어가는 것이 다 있는 그런 해동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네. 이번 만남이 첫 만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추후에 더 만남이 반복되고 여러 차례 만날 가능성도 전망이 되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도 또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은 대표가 된다면 또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러면 국정이 마비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가 또 그걸 것 같아요. 뭐 다음 달이나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그래야 되겠죠. 이러면서 예. 서로 간에 만남이 저는 이어져 갈 수밖에 없을 시간 것이다. 장소까지 그리고 마지막 말까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할 때 만나는 걸 반기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만났어야 했다. 이전에도 이미 뭐 벌써 만났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혹시 이게 비틀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의제 조율 굳이 필요 없이 그냥 만나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면서 이제 풀린 건데요. 얽힌 매듭이.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야권이 얘기하거나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대다수의 민심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사건을 종결짓든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관련돼 있는 내용을 그냥 특검으로 넘기던가.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의구심을 갖는 게 국민들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제 조율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 받기 곤란한 것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정치는 희망이 있어. 예. 그동안에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래도 뭔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그래도 뭔가를 하나 주니까 야 그래도 뭔가 바뀌고 우리가 투표를 할 맛이 나는구나. 이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그 의제 자체는 대통령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다 안 들어주겠습니다라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빈손 회동이 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국민들의 실망은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정치인에 연락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또 믿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직장인들끼리 다음에 밥 먹자 하는 그러니까. 것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조금만 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큰 기대였었나. 아직은 저는 조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영수회담 하고 나면 합의문이 나오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럼요. 예. 의제 설정 안 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번 뭐 회담 끝나고 합의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몇 줄이라도 합의하는 합의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요즘에 흔히들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제 마음속에 선한 무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제 마음속에 악마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악마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리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러길 바랄 텐데요.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서 소통을 하겠다. 이런 거는 물론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든가 그래도 자주 소통하겠다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기대할 만하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예. 저는 이번에는 김성한 평론가 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눈치를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안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예. 긍정 지지율이 지난주에 23% 이번 주 24%예요. 이걸 끌어올리지 않고는 국정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29%입니다. 29%. 국민의힘이 33인데 민주당이 29%. 그러니까 거대 야당에 걸맞는 지지율을 또 올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적어도 저는 상당히 협력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의정 갈등 부분. 왜냐하면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의대 공공의료를 좀 확대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개혁에 야당도 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내겠다. 그럼 이건 이제 민생복지이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도 하지만 민주당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구나.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대표도 더 요구할 수 있는 아니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민생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주면 특검법 국민들의 궁금증도 의혹도 풀어달라. 그러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고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기대도 있는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저는 이 화요일이 됐든 만나고 난 이후에 끝에 기자들 앞에서 공동 브리핑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씩이라도. 그러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뭐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앵글에 잡히면은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예. 이재명 대표도 계속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직을 이어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당내 안팎에 또 긍정적인 것도 총선 결과는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자리에서 모습을 존재감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탑 3인데 탑 1 하다가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예, 한 마디 더 감사합니다. 할 말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일단 저희 광고 좀 듣고 오고요. 분위기 좀 잠깐 식히고 가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 심봤다인데요. 관련 우리 인서트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난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는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특히 집권당에서. 예,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조정훈 의원의 발언을 함께 듣고 오셨는데 가장 처음에 김종혁 부총장 얘기는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네. 저희는 녹취로 들었는데 이걸 라이브로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어제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생으로 들었는데 예. 어제 상당히 총선 평가 토론회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박했다. 절박했다. 네, 그리고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또 당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 이제 제가 무슨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폄하하거나 또는 이제 깎아내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모르면은 제대로 된 진단이 될 수가 없거든요. 2008년에 한나라당이 경기도에서 얻어냈던 의석이 무려 32석이나 됩니다. 32석인데 불과 10수년 사이에 2024년 총선에서는 6석에 거쳤단 말이에요. 60석의 이 경기도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냐 경포당. 예. 40대는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20%가 안 돼요.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 투표를 남겼고 세상에 국민의 힘에 대한 투표나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40대는 그럼 포기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40대를 포기한 정당. 이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들의 국민들이죠.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집권 여당이 될 거냐. 처절한 분석과 처절한 반성과 처절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이제 3D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그다음에 대안을 내놔야 된다. 예. 그다음에 대등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용산에. 그러니까 당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사실은 파트너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면 대응을 해야 된다. 정부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냐 의중이 아니냐를 따라 그렇게 두 번째는 대안을 내놓자.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는 검토 결과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교하고 또 경험 있는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걸 바랍니다. 대통령실에 전달하죠. 마지막은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당의 의견과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결정이 대등하게 접근된다. 이른바 3대를 내놔야 된다라는 또 의견까지도 모아졌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뭐 절박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 보면 지금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선출하는 당직인 원내대표에
뭐 친윤을 넘어서 찐윤이라고 또 인용이 되기도 하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이 키 방향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예요. 당정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 3번에다가 당대표 2번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자신의 제일 가깝다고 하는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급하게 구원투수로 내보내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어쨌든 방망이를 휘둘러야 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선거를 어느 정도 지지율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다가 결국 대통령하고 1차 갈등, 2차 갈등까지 하면서 JTBC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를 했던 그날 벌써 2번이나 사의를 표명했을 정도로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양상이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 판단에 뭐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결국은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하는 게 보수 진영 내부의 평가이기도 해요. 그러면 새로운 당정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이 이제는 키를 좀 국민의힘한테 적당히 넘겨주기도 하고 조타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잠깐 맡겨두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하면 방향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철규 찐윤이라고 불리는 의원을 원내대표에 임명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때 그때 이철규 의원이 결국 당직을 맡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두는 상황이 일괄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요. 공관위원을 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정면으로 일종의 치받았다고 얘기할 만큼 갈등을 해요. 그랬던 인사를 다시 만약에 원내대표에 임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 대통령이 당의 그립감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임명입니까? 임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를 당선자들은 그 기류를 다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계속 가져나가기 위해서 당을 계속 이른바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천자들 그리고 또 지금 당선자 가운데에서도 일부 소장파에 해당하는 일부 당선자들이 윤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결국은 국민의힘은 계속 이전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계속 나간다라는 신호를 발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가면 결과가 어떨 것인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철규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밀고 있거나 또 임명을 하려는 시도 실제 임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이철규 의원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기됐던 나경원 당선자와의 일종의 연대설. 네, 나이 연대설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보면 밸런스를 맞춘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나이 연대설인데 또 이 나이 연대설이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 이름이 먼저 와? 이런 또 이야기도 예. 지적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 이철규 의원으로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이 내가 나서는 것이 또 정치 커리어나 또는 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대통령도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원을 정리해 보면 결국 선거 책임에 대한 이철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이고 친윤 반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의원들의 판단이 과연 이철규 의원 쪽으로 수렴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종에서 답정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부담이 되면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저희 관련 인서트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뭐라 그러세요?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잘하라고. 명심은 나한테 있다.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제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까지 다 만들어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최고만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줄이고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뭐 분위기만 보면은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한 사람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당이 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생각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칠명일사가 아니냐. 그거는 오히려 일종의 뭐 정치를 생태계에 비유하면 한쪽에 너무 올인하게 되는 거니까 예. 나중에 가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이 지나치게 리스크가 커지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단 단독 출마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에 정세균 당시 의원이 단독 출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하고 또 시기가 묘하게 겹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크게 이겼었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하고 비슷하게 그때는 뭐 물론 의석수가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분위기 좋고 선거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막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그렇게 보기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의 주류가 사실 친명계로 교체된 걸 부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비명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상황 자체는 그건 그렇게 크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뭐 다 친명이라는데 비명이 혹시 있으면 모를까. 근데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 대표 중심의 체제를 계속 끌고 가다가 만약에 이 대표한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당에 대한 비판 뭐 지금 민주당한테도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그걸 또 키를 누군가는 넘겨잡아야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한쪽 일색의 목소리만 나오거나 한쪽 일색의 사람들만 나오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이른바 친명을 넘어서서 박찬대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 찐명이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도 같은 강역 단위 내에 있어요.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 인천 연수가 이제 박찬대 전 최고위원, 박찬대 의원인데 저는 개인적 관계를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계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서영교 그러니까 경쟁자로 등장할 뻔했던 인물들이 박주민, 김성환, 김민석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들이 화를 내면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당입니까? 이러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고작 좀 어느 정도 태클을 거는 정도의 반응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선인이 이렇게 되면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역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스킨십이 좋아요. 그러니까 별로 민주당 원내에 적이 없다. 저는 이게 크게 작동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니 박찬대라고 난 못 참겠어 이러는데 오죽했으면 박찬대 의원의 이 별명이 박찬대가 아니라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올라와서 벅찬대. 예. 너무 빠르게 또.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을 못 이어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까 혹시 뭐 반대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나 나올지. 그건 진짜 예상하기 어려운데.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예상하기가 제일 힘든 선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변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대표가 왜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몇 % 정도 나오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은 물갈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았고 또 당선돼서 돌아온 당선인들도 영남에 굉장히 치중돼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민주당은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40% 정도 물갈이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른바 이제 친명 체제가 더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현역 의원 남은 의원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박수치고 추대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론의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보자 거의 반대표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무기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반대표가 4-5개 나오잖아요. 당장 수박 딱지 달립니다. 아니 반대표가. 그 미리 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반대표가 좀 나와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박찬대 스스로 반대표 정도. 아니 너무 반대표 안 나오면 좀 싱겁잖아요. 너무 방법이겠네요. 본인 스스로 반대가 하면서. 알겠습니다. 5월 3일이라고 하니까 한번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오전부터 해가지고 3차 실무회동,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이 진행이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곧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양측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소식도 들어오면 저희가 뭐 뉴스 통해서 혹은 프로그램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아주 재미있지만 또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환 평론가, 배종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